야, 땅을 파면 100만 원이 나와? 웃기는 놈이네 이거. 장모님이 애도 봐주시잖아요. 월급 드려야죠. 누가 들이지 말래? 네 돈으로 줘. 그리고 보고 싶은 손주 실컷 보시라고 그래. 누구는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손주니까. 못 보다뇨. 제가 앞으로 자주 데리고 올게요. 아이고 됐다. 안 보면 그만이야. 아버님, 부모가 호구인 줄 알아? 너희 안 오는 게 더 화목해. 오지 말라고 하니까 아까 표정이 밝아지던데. 그러니까 너희 원하는 대로 다 해주잖아. 시집이라면 진저리를 치니까. 우리가 너희 인생에서 사라져주면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2세 신수경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할 때 10원 한 장 들고 오지 않았던 며느리, 혼수 대신 아이를 데리고 왔던 며느리, 신 씨는 모두 괜찮았습니다. 내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둘이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고 편히 살게 하기 위해서 경제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이 잘 사는 것의 의미가 신 씨 부부를 경시하고 만남에 넌더리를 내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최소한의 가족 노릇도 하기 싫다는 며느리와 그런 며느리를 점점 닮아가는 아들. 그래놓고는 경제적인 지원은 갈수록 더 받길 바라는 염치 없는 아들과 며느리가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신씨 부부에게서 받은 돈으로 손주를 봐주는 안사돈에게 월급을 주는 걸 보니 더 이상은 아들네 편히 살라고 도와줄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시집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씨 부부에게는 철벽을 치는 며느리가 신씨에게 바라는 것은 돈밖에 없는 듯 했으니 말이죠. 지금껏 주고 있던 지원을 끊으면 그동안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눈에 선했습니다. 신씨 부부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하던 사업이 잘 되어 사실 신씨 가족은 꽤나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딸과 아들도 부족함 없이 컸고 원하는 공부도 마음껏 시킬 수 있었습니다. 돈이 있다고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돈 때문에 불행할 일은 없었습니다. 신씨도 남편도 가족이 최우선인 사람들인지라 신씨 가족은 무척 화목했습니다. 아들, 딸도 크게 엇나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둘 다 좋은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씨는 그런 행복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좋은 소식 못 들려드려서 죄송해요. 뭘 죄송해?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 아들은 침울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꽤 되었지만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큰딸은 졸업과 동시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아들이 취업 문제로 골머리를 썩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 네 엄마 말이 맞아. 급하게 생각할 건 뭐 있어. 그래도요. 죄송해요.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되겠지. 따로 나가서 살고 있는 아들의 생활비를 신씨 부부가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취업할 때까지는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자꾸 면접에서 떨어지다 보니 주눅이 든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신씨 부부는 아들을 격려했지만 그 뒤로도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정한이랑 통화했는데 요즘 좀 괴로운 것 같더라고. 어느 날 신씨가 딸과 통화를 하고 있는데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취업 때문에? 그렇지. 요즘에 취업하기 진짜 힘들잖아. 근데 정한이 친구 승우 알지? 고등학교 동창? 걔가 이번에 최종 합격했다고 하더라고. 아들과 가장 친한 친구가 대기업에 입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은 아들은 상당히 박탈감을 느낀 모양이었고 말이죠. 요즘 그렇게 힘든가 보다? 회사 들어가는 게. 그렇긴 하지. 30 넘고도 취업 못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막연히 열심히 하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현실이 된 듯 아들은 한참을 본의 아니게 백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다 못한 남편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말이죠. 딸도 다른 회사에 들어갔기도 했고 가업으로 물려줄 생각도 없었기에
아들과 함께 일하는 건 신씨도 남편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아들을 그대로 둘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며칠 동안 생각하더니 그러겠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도 그간 마음고생이 상당했던 모양이었죠. 예정에 없던 일이었지만 아들은 남편의 회사에 들어간 뒤로 많이 밝아졌습니다. 넉넉히 주는 월급 때문인지 직업이 생겨서 그런 것인지 어쨌거나 신씨 부부도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딸이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당시엔 전부 반씩했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같은 회사를 다니는 동료였고 아주 살가운 편은 아니었지만 예의 있고 점잖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큰 탈 없이 결혼한 터라 아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결혼을 시키게 되었죠. 저 결혼하려고요. 갑작스러운 아들의 연락에 놀랐습니다. 전혀 그런 기미가 없었는데 뜬금없이 결혼을 하겠다니 말이죠. 누구랑? 신씨도 모르게 바보 같은 질문이 튀어나갔습니다. 만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런데 결혼을 한다고. 의아해서 물어보자 아들이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에 신씨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만난 지 1년도 안 돼서 결혼하겠다는 이유는 혼전 임신 때문이었습니다. 신씨가 만나보질 못했으니 천천히 알아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들의 설명을 들을수록 신씨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며느리는 30살이라고 했고 직장에 다니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 아직 취업 준비 중이야? 아들도 오랫동안 취업 준비를 했고 지난번에 딸이 30 넘도록 취직 못하는 사람도 많다기에 예비 며느리도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알바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경우인 듯 했습니다. 카페에서 알바만 하고 지내고 있다는 말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나이 30에 회사에 들어갈 생각 없이 아르바이트만 하고 사는 건 신씨의 상식과는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아니더라도 결혼 생각했어요. 아들은 아이 때문에 결혼을 하려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조금 일정을 당기는 것뿐이라고 말이죠. 신씨도 남편도 얼떨떨하긴 했지만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뱃속에 있다는 아이 때문이기도 했고 어차피 아이 낳아 기르다 보면 가정을 책임지는 건 아들이라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그래서 며느리가 직장이 없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며느리네 집에서 돈을 보태지 못한다고 했을 때도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은 엄마 아빠가 사주려고 해? 감사해요. 호연이 부모님도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사돈네도 한 푼도 없이 갑작스레 딸을 시집 보내려니 심란할 듯 했습니다. 됐어. 돈이야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거지. 경제적인 문제는 신씨 부부가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돈네가 어려운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들도 돈을 벌기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았고 사돈의 지원도 없었기에 신씨는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사주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0억 정도 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시키고 그에 따른 비용도 전부 신씨가 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에는 신씨 부부 앞으로 온 축의금도 상당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사업을 하다 보니 양가 온 가족을 통틀어서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이 들어왔죠. 그것조차 남편은 아들의 결혼 선물로 주자며 다 보내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들 며느리 고생 안 하고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결혼한 지 몇 년 됐지만 아직 아이가 없어서 며느리 뱃속에 있는 아이가 신씨 부부에게는 첫 손주였습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걱정이 많아 보였습니다. 당장 애가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걱정돼요. 맞벌이도 아니니까. 아들의 말에 남편은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외벌이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만큼이었습니다. 신씨 부부는 아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과는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쩌죠?
이번에 못 갈 것 같아요. 호연이가 배가 뭉친다고 해서요. 정말? 괜찮대? 좀 쉬어야 할 것 같은데 저도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아들이 결혼한 뒤 첫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건강상 문제로 올 수 없다는 아들의 말에 신씨는 며느리가 걱정되었습니다. 홀몸도 아닌데 그럼 쉬어야지. 너도 집에서 푹 쉬어. 네. 안 그래도 장모님이 오셔서 좀 돌봐주신대요. 그러면서 명절 내내 사돈네가 와 있는다고 했습니다. 그래? 몸조리 잘하라고 그래. 네. 그리고 명절 아침에 전화는 없었습니다. 당신이 전화 한번 해봐. 몸은 좀 괜찮은지. 그럴까? 점심이 지나면 딸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기다리면서 신씨가 며느리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몸은 좀 괜찮니? 아, 네. 배가 아픈 거야? 아픈 건 아니고요. 그럼 다행이고. 그래도 명절인데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 네. 그러고서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에 신씨도 혼자 떠들다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만 끊을게. 며느리와 가까워질 기회가 많이 없었기에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에 신씨도 며느리에게는 전화를 자제하게 되었습니다. 안부도 아들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에게 좋다는 음식이나 영양제가 있다면 택배로 보냈습니다. 며느리 출산 전에 신씨의 생일이었는데 그때도 며느리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위도 빼고 아들과 딸만 불러서 넷이서 식사를 함께 했죠. 김서방이 같이 오자고 하던데? 딸의 말에 신씨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됐어. 김서방 바쁜 거 뻔히 아는데 뭘. 다음에 명절 때나 오면 되지 뭐. 사위나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그렇기도 했고 신씨도 가끔은 이렇게 아들, 딸과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불편해하는 만큼 신씨 부부도 그리 편하지만은 않았기 때문이었죠. 나는 시댁에 행사 있으면 꼬박꼬박 간단 말이야. 딸은 사돈네에 한 달에 2번은 간다면서 푸념했습니다. 신씨가 며느리와 사위에게 간섭하지 않으려는 이유도 딸 때문이 컸습니다. 딸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기에 신씨 부부는 그렇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식사 도중에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생일 축하한다며 선물은 딸을 통해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로부터는 어떤 연락도 없었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신씨 부부에게는 첫 손주가 생겼습니다. 요즘 호연이가 밤에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해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며느리가 아이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직 100일이 되지 않아서 아들네에 가보진 못했는데 며느리가 딱 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가서 좀 도와줄까?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낮에는 신씨가 충분히 아이를 봐줄 수 있었습니다. 아, 엄마가요? 근데 아들의 반응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저도 한 번 물어봤었는데요. 호연이가 그건 원치 않아 해서요. 진작 며느리가 거절한 제안인 듯 했습니다. 아, 힘들다길래? 안사돈이 멀리 사니 도와줄 사람은 신씨밖에 없을 듯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도우미를 고용해야겠죠. 아마 장모님이 오실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애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여기서 사실 것 같아요. 뜻밖의 소식에 신씨가 잠시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내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아무래도 친정엄마가 낫긴 하겠지?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안사돈이 올라왔다고 들었는데 그 뒤로는 한참 아들네에게서 소식이 없었습니다. 100일이 지나면 한 번쯤 초대를 해줄 줄 알았는데 말이죠. 신씨도 남편도 눈이 빠져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참지 못한 남편이 애기 한번 보자고 하자 아들이 신씨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아들네 집에는 안사돈이 있었죠. 아주 오래 있을 생각인지 작은 방 하나는 안사돈의 방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화장대와 침대까지 있었고 누가 보아도 합가해서 같이 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신씨는 이 집을 사주었지만 처음으로 와본 곳이었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서운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 우유 먹어야 했어요. 손을 씻고 아이를 좀 만져보려고 하는데 그걸 며느리가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사돈이 얼른 아이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신씨의 내민 손이 덩그러니 허공에 떠 있어서 민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신씨 부부가 아이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우유 먹어야 해서 안 된다더니 기저귀 갈아야 한다, 재워야 한다 하면서 어쩐지 접촉을 차단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때가 되니 신씨도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환영받고 있지 못한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며느리가 시부모를 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남처럼 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순간 옆을 쳐다보았는데 같이 간 딸도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피곤한 기색을 보이길래 신씨의 엉덩이가 들썩거렸습니다. 어서 일어나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신씨가 일어나기도 전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만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갈 거야. 딸은 기분 상한 티를 냈지만 신씨는 웃어넘겼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기 전에 아들을 따로 불러 카드를 꺼내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걸로 몸에 좋은 음식 좀 사서 먹여. 집에만 있는 것도 힘들 거 아니야. 아니면 나가서 좋은 것 좀 사주고 그래.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들의 얼굴이 확 폈습니다. 카드를 받아들더니 신씨를 끌어안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애기 데리고 한번 갈게요. 그래. 신씨는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카드를 준 것을 본 딸이 그런 신씨에게 핀잔을 했습니다. 카드는 뭐하러? 줘. 뭐가 예쁘다고. 에이, 고생했잖아. 딸이 혀를 찼습니다. 어느 정도 쓰고 카드를 돌려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카드는 오랫동안 신씨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사돈이 있다는 핑계로 다시 초대받지도 못했습니다. 첫손주라 신씨 부부에게도 무척 예쁜 아이였는데 안사돈이 돌아갈 때까지 좀 참자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몇 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씨가 주었던 카드는 매달 300만 원씩 긁혔습니다. 메시지가 오는 내역을 보니 생활비를 카드로 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 테니 신씨는 그것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씨가 아무리 아들네 부부를 배려하고 가까워지려고 노력해도 그건 양방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어쩌다 가끔 만나면 느껴지는 벽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꼭 다가오지 말라는 걸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애 낳고 1년간은 며느리는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아이가 어느 정도 커도 아이와 함께 아들만 왔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는 코빼기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이 지나자 며느리가 함께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 좀 같이 놔줄래? 아, 애기 때문에요. 명절 당일날 아침 찾아온 아들네. 아들도 며느리도 거실 소파에 앉아서 아이만 보고 있었습니다. 정작 돌이 지난 아이는 혼자 노느라 여기저기 쏘다니고 있었는데 말이죠. 원래 명절엔 신씨 가족은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식사 준비를 하고 치우기도 했습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지냈습니다. 요리는 신씨가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명절이라고 갈등은 없었습니다. 물론 며느리와 사위는 일을 시키지 않았지만 아들까지 저럴 줄은 몰랐습니다. 정환아, 아빠가 이거 옮길 테니까 설거지 좀 해라. 내내뚱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며느리는 남편의 말에 아들이 일어나려고 하자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 설거지 좀 하게. 그럼 나 혼자 앉아있으라고? 그 말에 아들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신씨 부부는 일그러지는 표정을 애써 펴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온 지 2시간도 안 되어 집에 가자고 닥달하는 며느리 때문에 금방 돌아갔죠. 명절에 더 이상 옛날의 화목한 분위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오면 반가워야 맞는데 가시방석에 앉은 듯 했고 괜히 눈치까지 봐야 했습니다. 차라리 일찍 돌아가는 게 마음이 편하기도 했습니다. 신씨 부부는 아들네와 가까이 살았지만 1년에 2-3번 볼까 말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는 날에도 싫은 티를 숨기지 못하니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손주가 예뻤는데 제대로 예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하도 그러니까 며느리와는 만날 일이 잘 없는 딸까지 기가 막혀 했습니다. 아니, 나도 며느리지만 좀 너무한 것 같아. 남도 아니고 왜 그렇게까지 철벽을 쳐? 신씨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시집살이를 시킨 것도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러면서 엄마 카드는 계속 쓰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말도 맞았습니다. 아직 매달 카드는 결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의 만행은 점점 도를 지나쳐갔습니다. 갑자기 해외 여행을 간다고. 회사는 어떡하고? 갑자기 보름 뒤에 여행을 가야 하니 회사를 빠지겠다는 아들의 말에 남편이 어이없어 하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 회사인데요. 뭘? 뭐야? 장모님도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보상은 좀 해드려야죠. 아이를 돌봐주는 일이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들은 너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배짱인지 몰랐습니다. 당장 5일 동안 회사를 빠지겠다는 아들은 책임감조차 없었죠. 하지만 남편은 참았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그동안 고생한 안사돈을 생각해서 말이죠. 돌아오면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우선은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들은 또다시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주말 남편에게 연락한 아들이 월급을 올려달라는 말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월급을 또 올려줘? 그러니까 말이야. 자기 장모한테 월급을 줘야 한대잖아. 아, 애기 봐주니까? 그래. 근데 그걸 뭐 300만 원씩 줘야 된다면서. 월급 좀 올려달래. 그동안에도 200만 원씩 줬다던데. 조금 기가 막혔습니다. 고생했으니 보상을 줘야 한다며 해외여행을 다녀오더니 1년 넘게 월급을 주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들 월급이야 아무리 많아봤자 빤한데 200만 원씩 줬다면 그 돈을 신씨의 카드로 충당해왔던 것 같았습니다. 정작 신씨가 애를 봐주겠다고 했을 때는 싫다고 거절했는데 말이죠. 편히 살라고 도와준 것은 맞지만 어쩐지 괘씸했습니다. 며느리는 일도 안 하고 집에 있는데 또 장모까지 불러 월급을 300만 원씩 줘가면서 아이를 돌본다는 게 말이나 되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부모는 병풍처럼 대하고 며느리 역할은 전혀 하기 싫고 말이죠. 신씨도 남편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월급은 더 이상 못 올려줘. 또다시 걸려온 연락에 남편이 말하자 아들은 항의했습니다. 외벌이로는 힘들다며 말이죠. 집도 주고 돈도 주고 카드도 줬는데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더 달라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래도 달라는 걸 다 주며 살았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하지만 딸도 비슷하게 해줬지만 딸이나 사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퍼주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런 지원은 고마운 게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주는 것도 줄여버리는 수가 있다. 일은 그렇게 책임감 없이 하면서 말이야. 안 그래도 지난번 일 때문에 남편이 벼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 말에 아들은 설마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명절에 와서도 또 그 소리였습니다. 그 얘기는 다 끝났잖냐? 아, 저희 가정 사정도 좀 생각해 주세요. 그냥 직원도 아니고 아들이잖아요. 막무가내로 때를 쓰면 월급이 올라가는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은 며느리도 표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도 뚱하던 표정이 지금은 불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이래놓고는 무슨 부모 자식 타령인지 몰랐죠. 진짜 돈 가지고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부모 자식 사이에도 이런 건 갑질이에요. 아들의 말에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돈 때문이었다면 아들에게 집을 사주지도 않았고 그 정도로 경제적인 지원을 했을 리 없었습니다. 너희는 자식 노릇 며느리 노릇은 죽어도 하기 싫고 부모 덕은 보고 싶다는 거야? 며느리 노릇이요? 무슨 며느리 노릇이요? 며느리 노릇이라는 말에 며느리는 인상이 찌푸려졌고 아들도 따졌습니다. 이렇게 들으니 신씨가 꼭 며느리 괴롭히는 못된 시부모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요즘에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명절에도 다들 여행이나 다니죠. 이렇게 안 오고. 그러자 옆에 있던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면 다음부터는 명절에 오지 말어. 그러자 밝아지는 표정을 숨길 수가 없었죠. 신씨는 애초에 며느리나 사위가 자신들에게 엄청 잘하길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원하지도 않았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호구 취급당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신씨는 휴대폰을 꺼내서 카드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분실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그 카드 못 쓸 거야. 그러자 아들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네? 카드 정지하신 거예요? 그래. 진작에 돌려달라고 했는데 안 줬잖아. 아니, 그 뒤로는 별말 없으셔서 용돈 주신 거잖아요. 그래. 여태 쓴 걸로 부족하다고 하진 않겠지? 그래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장모님 생활비도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다 감당하라는 거예요? 다음 달부터 300만 원씩 드리기로 했단 말이에요. 멀쩡히 애엄마가 있는데 뭐하러 할머니한테 맡기면서 300만 원씩 써? 그렇게 편하게 살고 싶으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지. 물론 내 돈 말고 네 돈으로. 그러자 아들의 인상이 험악해졌습니다. 며느리도 기막힌 표정으로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했더니 신씨가 이렇게 나올 줄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남편이 한술 더 뜨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도 빼. 네? 집이요? 그래. 내가 봤을 때 여태 너무 편하게 살아서 너희가 누리는 게 어떤 건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아니, 카드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집을 빼라고 하세요? 내 맘 아니냐? 내 집인데. 집을 살 때 남편의 명의로 샀던 것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순식간에 눈앞에서 10억이 날아가니 아들이 아차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둘이 형편에 맞게 작은 집으로 옮기든 말든 알아서 해. 사돈 월급을 주든 뭐라든 그것도 네 돈으로 하고 말이야. 그것을 다 감당하려면 아들의 월급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할 것이었습니다. 일단 집은 살 수 없는 건 당연했죠. 아들도 며느리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돈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갑질은 바로 이런 거 아니야? 아, 엄마. 그래도 자식이니까 당장 깡통차게 할 수는 없겠지. 애도 있고. 회사는 당분간은 다니게 해주마. 근데 지금부터 이직 준비해라. 3개월 정도는 유예기간을 줄 테니까. 그러자 아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니, 월급 100만 원 정도만 올려달라고 그런 건데 이렇게까지 하세요. 100만 원이 네 집 게 이름이야? 땅을 파면 100만 원이 나와? 웃기는 놈이네 이거. 장모님이 애 봐주시니까 그거 드리려고. 아, 그러니까 300을 주든 400을 주든 네 돈으로 해결해. 그리고 사돈은 보고 싶은 손주 실컷 보시라고 그래. 누구는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손주니까. 못 보다뇨. 제가 자주 데리고 올게요. 아이고 됐다. 안 보면 그만이야. 아버님, 그 말에 며느리가 한이 아닌 항의를 했지만 신씨도 남편도 이미 마음이 떴습니다. 부모가 호구인 줄 알아? 너희 안 오는 게 더 화목해. 그래. 오지 말라고 하니까 아까 표정이 밝아지던데. 그러니까 너희 원하는 대로 다 해주잖아. 시집이라면 진저리를 치니까 우리가 너희 인생에서 사라져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뒤늦게 며느리가 항변을 해보았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딸처럼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기에 그 이상을 바란 것도 아니었고 말이죠. 그런데 기본도 안 되어 있고 뻔뻔하기까지 한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더 이상 돈을 쏟아부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태 누리던 게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이참에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남들보다 편히 살았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 할 텐데 부모를 돈대주는 기계로 여기는 모습이 꼴보기 싫었습니다. 이런 아들이나 며느리라면 신씨도 안 보고 사는 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1년에 2-3번 보는 걸로 만족할 수 있는 신씨였는데 아들의 욕심이 모든 걸 망쳤습니다. 이제는 1년에 2-3번이 아니라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앞으로 10년, 20년 이렇게 퍼주면 결국 말년에 더 큰 후회를 할 것이 불보듯 뻔했으니 말이죠. 딸은 뒤늦게 얘기를 듣고 혀를 찼습니다. 복을 자기 발로 찼다며 남동생을 안타까워했죠. 하지만 아들은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카드는 정지시켰고 남편은 아들을 결국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회사에서도 다를 예정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눈물바람으로 매달렸지만 적어도 지금은 결정을 번복할 마음이 없었죠.